요즘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그나마 괜찮은 소식이 하나 이번에 나왔죠. 바로 작년도인 2024년도의 수출 실적이 발표된 건데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수출이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덜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빛낸 수출 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바비입니다. 작년 한 해가 참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수출로만 보면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6,83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와, 진짜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글로벌 수출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점프를 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이긴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수출 실적을 드라이브를 이끌고 있긴 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 중에 하나니까요. 전 세계 D램 반도체 3강 중에 2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3강인데 그 3강 중에 2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D램 시장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는 특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예전에 비해서 되게 안 좋다,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 나오고는 있지만요.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HBM이 지금 같은 AI 시장에서 큰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수출 1등 공신이고요. 원래 전통적인 D램 자체는 저렴한 상품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H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문 제작형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긴 해도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현재 뭐 실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반도체 부분에서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차. 물론 웹상에서나 그런 온라인상에서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이 회사는 망해야 되는 회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으신 건 압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요. 현대기아차가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라인업을 만들어놨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굉장히 좀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이브리드죠. 내연기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 세 개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춰둔 덕분에요. 현재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죠.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물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전기차 부분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뭐 내연기관차는 독일차에 밀린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본차에 밀린다. 각각으로 놓고 보면은 다 열이긴 해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다는 게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잘 드러난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지만은 현재 전기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까지 시간을 벌겠다 이건데 지금 현재 전기차로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 전기차로 얼마나 승부를 걸 수 있을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에서는 압도적인 성능과 기술력을 선보였지만은 하이브리드 건너뛰고 전기차로 올인을 했는데 전기차에서 지금 중국한테 완전 다 잡아먹힌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독일 자동차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폭스바겐만 해도요. 역대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하고 사람들 해고하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폭스바겐의 부진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 잘 선방하고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중국의 BYD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전기차 부분에도 꽤나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나름에도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잘 짠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 버틴 것이 수출 실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고 수출 실적도 이끌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 고용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란 게요. 연관 산업까지 가지고 고용 산업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기차가 망하잖아요. 고용 자체가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날아가요. 그거 진짜 재앙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현기차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조선업, 배를 만드는 산업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없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요. 해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건설 능력을 공조를 해서 유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제대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군함이나 전함이나 그런 것들 만들고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너무 비쌉니다. 배 하나 만드는데 너무 비싸요. 왜냐면 조선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거든요. 조선업 자체가 워낙에 위험한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인건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이 되고 이거 자체를 국가에서 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산업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막 항모를 50대씩 찍어내고 이러던 미국이 아니에요. 건설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동맹국에서 이제 해군 함선들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거든요. 사실상 동맹국 중에서는. 중국의 건설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전국의 해군 증강력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다가 배 생산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척을 지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현상. 아무튼 그 중심에는 또 이렇게 조선업이 있다. 그리고 소비재 수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이잖아요. 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김이 건강식품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해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김의 최대 수입 국가는 원래 일본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좋은 김들은 다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일본이 30년째 지금 성장이 정체에 머물렀잖아요. 잃어버린 30년 동안은 그렇게 성장이 정체에 머무르면서 구매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젊은 층 소비자들, 부유한 소비자들이 건강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김을 많이 찾게 된 거죠. 건강 간식으로. 재밌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쌀밥 문화니까, 일본도 쌀밥 문화니까 김을 반찬으로 많이 먹는데 거기는 반찬으로 먹진 않아요. 스낵으로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해산물이라면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글루텐 프리를 하죠. 밀가루에서 글루텐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피하는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김이 글루텐 프리 식품에 해당하거든요. 뭐 그 덕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 건강 간식으로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최근 뉴스에 그거 보셨을 거예요. 김의 원재료인 물김 가격이 폭락을 했다. 해외 김 가격이 이제 막 뛰니까 원재료인 물김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생산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물김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늘어났는데 물김만 있으면 그게 김이잖아요. 김을 말리고 구워야죠. 김을 말리고 굽는 공장은 늘지 않았어요. 공장을 만드는 건 레벨이 다른 문제예요. 투자해야 되는 자본의 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수요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있을 때, 더 늘어나고 그게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있을 때야만 공장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꼭보면 아닙니까? 공장 투자 설비 함부로 확 늘렸다가 판매 수요가 탁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타격이 되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현재 공장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김 가격만 폭락을 해버리고 소비자 김 가격은 전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물김을 생산하는 것보다 김의 소비자 가격에서 그 가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김이 굉장히 이렇게 큰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수출액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확실히 K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좀 선망하는 문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생활용품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뭐 샴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 특히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대단하죠? 어지간한 화장품 강국들, 코스메틱 강국들과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글로벌 브랜드들에 비하면, 그 정도 규모 있는 브랜드들에 비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은 그런 브랜드들은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품질의 이 가격이면 무조건 할만하다. 물론 절대적인 품질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무조건 들리는 게 뭐냐? 다 올리브영 하고 있잖아요. 올리브영 지금 현재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현재 CJ의 매출과 수익을 이끄는 것은 양대산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냉동식품, 두 번째가 이런 코스메틱, 올리브영이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 때문인 거죠. K-뷰티가 어느 정도 인기냐? 저도 사실 잘은 몰랐는데요. 제가 작년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갔습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라는 도시잖아요. 관광도시긴 한데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되게 작아요. 근데 제가 구시가지를 갔어요. 구시가지를 가지고 쭉 걸어갔는데 한글로 K-뷰티. 놀랐어요. 뭐야 이거? 진짜로 우리나라 화장품을 파는 가게가 거기 구시가지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우리나라 K뷰티의 영향력이 엄청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런 관광 도시에, 작은 소도시긴 하지만은 그런 관광 도시에 K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많이 달라진 위상을 보여줘요. 실제로 보면 뷰티 관광을 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덕분에 수출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품목들은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내수 경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가 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K뷰티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은 유튜브와 틱톡 뭐 이런 SNS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은 써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단 대기업 제품, 왜냐면은 대기업은 이미 검증되었으니까 유명 브랜드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보통 방판이에요. 옛날에 화장품들 다 방판으로 파는데 이거예요.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써봤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도메스틱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해외 수출로는 그게 어려워요. 원래 화장품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대부분 다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K뷰티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한류 효과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 블로그나 SNS들, 이런 마이크로 미디어 레벨에서 사람들이 각각의 리뷰를 자신들이 올린 거예요. 이걸 내가 써봤는데 좋더라. 이게 사실상 방판하고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방판망을 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죽하면은 외국 리뷰어가 우리나라 제품 써보고 자기 피부색에 맞는 거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색에 맞는 걸 요청해서 제작해 줬다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마저도 이제 수출을 이끄는 주요 핵심 동력원이 된 거고요.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도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 힘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수출마저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수 시장이 어려울수록요, 해외 수출이라도 잘 돼야 그나마 버틸 수 있거든요. 해외 수출마저 무너지면 정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이라 할 부분은, 우리나라가 강점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가성비 항목이에요. 절대적인 품목으로는 여기서 밀리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바로 그런 점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에도 호황을 이루길 바라면서,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